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중심, 가상자산 시장을 진단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알트코인의 역습, 오늘 진행을 맡은 앵커 오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의 판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흐름이 과연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거품인 것인지 그 해답을 이 두 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김세희 DSRV 미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10억 원 넘게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국내 투자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개당 1억 5천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는 이런 시장에 화랑을 띠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도 대폭 늘어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10억 원 초과 보유자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40대와 60대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20대는 인원수 자체는 적지만 1인당 평균 보유액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대표님, 말 그대로 가상자산 부자,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되셨나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저는 대외적으로 비트코인이 없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래요? 그래야만 이제 뒤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인,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다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렇게 코인 부자들이 많다고요? 네, 뭐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대하죠.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좀 비트코인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고, 갑자기 50대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고액으로 보유를 하느냐. 저는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 주식시장에 지금 과세 문제가 또 있어요. 없던 세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는 이 주식 투자자들, 특히 오래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들은 좀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선 아직 비과세거든요. 네. 그래서 2027년 1월 1일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유지되니까. 내년까지는 비과세인 거예요? 그렇죠. 내년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트코인을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네. 수요가 특히 좀 자산이 많으신 이런 50대로 많이 몰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젊은 층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네. 크립토 졸부, 크립토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20대가 많아요. 그래요?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네. 비투를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서 50배, 100배씩 내가 가진 원금에 이렇게 대규모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하고 네.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개구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밈코인 같은 거를 우연찮게 잘 사서 네. 그게 막 수백 배가 뛰면서 네. 몇십억 원대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 졸부들이 많은 거죠. 부의 재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쨌든 가상자산도 일종의 자산인 거잖아요. 자산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벌써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상 되게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20대 같은 경우에는 전 마지막으로 뭔가 부의 어떤 재편에 탑승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좀 인식되는 어떤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코인 부자, 특히 뭐 90년대생 후반생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생까지도 실질적으로 서울에 이제 굉장히 뭐 고가의 아파트를 실질 현금으로만 구매하는 사례들이 코인 부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는 사실상 이제 청년들 층에 이제 코인을 위해서 어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청년층의 또 파산 사례 때문에 사실 금감원이나 혹은 금융위에서 훨씬 더 가이드라인을 좀 더 강화하는 하나의 뭐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뭔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하고 물으면 사실 딱 시원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상자산, 개념은 대체 어디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터넷에 올린 비트코인 백서라는 9장짜리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제목은
비트코인, 중앙기관 없는 개인 간 전자화폐 제도. 이 글의 핵심은 그가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내용을 모두가 함께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화폐 체계의 탈중앙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거래 속도는 느리고 채굴할 때 전기 소모는 크고 기능은 결제에만 국한됐었죠. 이 비트코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며 다른 암호화폐들, 이른바 알트코인이 잇따라 등장했는데요. 이름은 얼터네이티브 코인, 이름 그대로 대안이 되는 코인입니다.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지켜주거나 혹은 단순 결제 외에 새로운 기능을 담아내면서 차별화를 지었죠. 그리고 2015년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의 개념은 크게 확장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전자화폐였다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 이더리움을 개발하며 이더리움이 단순 화폐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안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어플들이 실행되듯이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디지털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 돈을 입금하면 그림 소유권을 자동으로 넘겨준다 같은 거래가 중간자 없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덕분에 게임과 금융 서비스, 예술품 거래까지 블록체인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작동하는 무대가 된 것이죠.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알트코인과 토큰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죠.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코인들이 다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떠한 영업 활동을 한다던가 사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을 우리가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화폐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러나 원화나 유로화나 뭐 위안화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분석하듯이 화폐로서의 가치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 방법이 주식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견 주식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시도 하지 않고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분석할 대상은 마땅치 않지만 네. 이 알트코인들이 기본적으로 미래 수익이 담보가 되느냐가 이 가치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 거냐, 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많은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일 거냐, 아니면 낼 거냐, 거기에서 부가 창출될 거냐,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약간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플랫폼 경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버라는 기업이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나면서 저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 라고 생각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예는 카카오톡인 것 같네요. 카카오톡은 무료 메시지 플랫폼인데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다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런 거 물어보지 않듯이 알트코인들도 결국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행하는 측도 그렇고 투자하는 쪽도 그렇고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입니다. 그만큼 이제 2000년대에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20년 뒤에 이 회사들이 이렇게 클 줄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당장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것처럼 알트코인도 아직까지는 그 안에서 뭔가 넥스트 구글이 될 거다, 뭐 아마존이 될 거다 이런 예. 것들을 잘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다만 비트코인은 네. 훨씬 쉽고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법정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희소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금융, 머네터리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을 다 밀어 올리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기업 가치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주 순수하게 마치 금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희소하고 투명하고 신뢰가 가니까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오르면 같이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코인들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차트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발행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특히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와 진짜 많이 상승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투자하기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다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거 투자해도 돼요?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유일하게 장기적 트렌드로 우상향하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장기적 추세선을 그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벤트의 영향을 받죠. 정부의 규제도 될 수 있고 ETF 같은 게 출시되면서 이제 법제와 제도권화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술적인 발전도 포함되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보시면 비트코인에 비교하면은 트렌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발견되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자기만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중요한 호재가 터져줘야 가격이 오르고 네. 수급이 몰린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띠죠. 나스닥이나 뭐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되게 유망한 기술주들을 보면은 덩치가 작고 그 다음에 유니콘이잖아요. 말하자면 크게 신화 속의 동물이 돼서 날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려들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냥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을 줘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죠. 네.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그런 요소가 있으나 훨씬 그보다 덜하게 더 중요한 거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2배로 4년마다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탈중앙성이 훼손되지 않고 굉장히 투명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제도권화 물결이나 호재나 이런 게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전 우상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분명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쏟아지니까 가격이 오르지만 네. 이게 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힐 수 있는 거고 또 경쟁자가 튀어나오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건 우리는 비트코인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원님은 지금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보면 이게 네.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모멘텀에 따른 어떤 그 이제 변동성이 좀 덜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금과 같이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구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은 더 나은 선택지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과 별개로 가상자산 전체를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유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일 수 있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트럼프 2기가 아니었다면 혹은 이런 어떤 제도권 흐름이 조금 더 늦었다면 사실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포인트들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온체인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불가피하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 트렌드의 가장 메인에 속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걸 뭐 이더리움과 다른 여러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건 저는 좋은 선택지다. 굉장히 장기간의 투자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나스닥 같은 기술주와 비교를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저희가 한 20년 전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과 전 동일한 관점으로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알트코인에 있어서의 선별은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맥락에서 두 분의 의견이 같네요. 대동소이합니다. 고위험군일수록 위아래의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을 감내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식으로도 알트코인이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위험을 나는 좀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크립토 안에서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보는 것도 편하겠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단행을 하면서 코인과의 상관 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관성은 어떻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호재라고 보세요? 분명히 호재는 맞는데요. 네. 예전과 같은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태어난 지 한 16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2020년 전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였어요. 1980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던 중이었고 네. 이 중앙은행의 페드풋이 가장 강렬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 태어날 즈음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20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시장은 반드시 연준이 중앙은행이 살려줄 거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이제 공격적으로 인하하지 않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네. 연준 의원들의 이런 점도표만 봐도 2027년 이후 롱걸 텀으로 봤을 때 3% 중반대까지 내려오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 중반대인데 1% 고작 내려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산 시장에 엄청난 펌프질이 들어올 거다 예상하는 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호재는 호재입니다. 네. 어디로든 돈은 가기 마련이거든요. 돈은 이미 풀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 MMF의 대기 자금이 7.9조 달러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니까 어디로 돈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만 기준금리가 내려오고 양적 완화 기조가 가져도 분명히 시장에는 다시 이제 반색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어디로든 돈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가겠죠. 암호화폐라는 섹터로 보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비트코인. 그 외에 확실한 거, 그다음 확실한 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금리 인하 기조라는 정책은 확실히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라고 보시는군요. 다만 금리 인하의 각도, 폭이나 속도가 과거처럼 빠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늘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자산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확실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이 흐름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보다 최근에 좀 집중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어떤 뭐 가상자산 혹은 크립토의 어떤 키워드가 제도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 한 말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네. 과거와 좀 다른 특이점은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좀 어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정책과 맞물려서 기술적인 어떤 저는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년 말부터 레이어 2라고 하는데요. 이제 레이어 1이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일반적인 블록체인이고요. 이제 거기 위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레이어 2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어떤 토큰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마련이 됐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과거와 다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가면 어쨌든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점에서 명확한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니어스 법안일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뭐 미국한테 허용해주는 법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수단의 하나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겠다라는 네. 표현이 좀 더 적절하고요. Being here, this is really a big day. This afternoon, we take a giant step to cement the American dominance of global finance and crypto technology as we sign the landmark Genius Act into law. But it is one of the great scandals of our tim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미국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페이팔, 스트라이프 이렇게 PSP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사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예를 들면 뭐 운용사단 그리고 증권사단, 뭐 금융자산 관련해서는 훨씬 더 호재로 앞으로 작용할 지점들이 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정책 기조는 가상자산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상자산의 투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랬었는데 최근 그 차트의 흐름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흐름들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2022년부터 보면은 그때가 한창 크립토 윈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다 떨어질 때였어요. 네. 2011년 고점, 2022년 내내, 그리고 2024년까지 계속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만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2024년부터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사실 그 전부터 올라갔죠. 2023년부터 올라갔는데 왜 이더리움은 반등하지 않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궁금증이 다들 있었어요. 근데 2025년 들어서 김세희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이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 몇몇 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단 말입니다. 이 미국이 딱 찍어가지고 이거 키워줄 것 같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수혜주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키재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솔라나는 이미 갔어요. 이미 올랐어요. 2024년에 밈코인이 한번 트렌드가 불어가지고 솔라나는 밈코인 수혜 때문에 한번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고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나름의 이유로 2024년에 한번 불을 뿜었는데 네. 이더리움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받은 겁니다. 순환매 관점으로 못 갔던 게 이제 빛을 본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거에 방점을 찍은 게 이제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시는데 네. 그분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거를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기업이 상장사가 자본 조달을 해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쪽에서는 한창 이제 계속 핫한 상황이었고 이더리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유명인 톰리가 그걸 딱 찍어가지고 하니까 이더리움 그러면은 트레저리 기업들이 막 생겨나서 이더리움 엄청 사겠다. 네. 이거는 뭐 정책적인 수혜 스테이블 코인 다 좋지만 네.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고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으니까 너무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그럼 불을 뿜고 가겠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연구님도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한데 약간 고개를 갸웃하시네요. 아니 근데 최근 그 리서치 그 아이비 쪽에 보면은 이더리움이 전망이 좋아서 기업들이 이더리움 비축을 많이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근래에 또 나왔어요. 네, 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필 왜 이더리움일까를 저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는 금융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이 전 이더리움이 가장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에 있어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USDT, USDC 저희가 말하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뭐 체인들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당연히 있고요. 뭐 다 똑같이 솔라나 있고요. 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발행되는 체인은 대부분 다 이더리움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걸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전송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체인이 이더리움이고요. 최근에 뭐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다 L2를 출시했는데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아까 저희가 코인에 계속 투자해도 될까요? 를 결정지었을 때 그럼 이 코인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지점을 보려면 저희는 수수료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네. 이더리움은 앞으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어둉션이 1%가 아니라 10%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겠네. 그 지점에서 이더리움이 확실한 선택지는 될 수 있겠다. 기업들의 운용 차원에서 그런 거군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나왔을 때도 이더리움 선택할 확률이 첫 번째로는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이 지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런 지점들 플러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점차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네. 교차점 와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 예비 자산으로서 이더리움까지는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가져가고 네. 이더리움은 이제 월드 컴퓨터, 돈이 발행되고 기능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디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이런 약간 금융 인프라이자 어떤 기술 인프라로서 이렇게 내러티브를 가져가죠. 근데 이더리움이 2022년에 그걸 스스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월드 컴퓨터가 되고 싶은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이 모순에 빠져 있어요. 돈이 되려면 가치가 올라야 돼요. 근데 가치가 오르려면은 코인의 피가 비싸져요. 피가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안 써요. 비싸니까. 계속 예. 트론이나 솔라나나 아니면 레이어 2 베이스 같은 게 요즘 그래서 잘 나가는 거죠. 다른 저렴한 게 있는데 굳이 그렇죠. 뭐 이더리움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제3, 제4의 경쟁자가 등장하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잊혀지니까 스테이킹 수수료 이자도 내려가고 예. 이렇게 계속 그 악의 구렁텅이로 악의 나선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 끌어올리는 내러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내러티브를 제대로 탄 거고 이게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너무 불분명해요. 지금은. 돈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플랫폼이 돼야 되느냐. 네. 스스로 이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는 투자자들도 결정할 수 없어요. 단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할 거다. 네. 이런 이유만으로 이더리움이 선택받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클사, 테더사, 기타 등등 모든 플랫폼 기업들 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을 발행하고 있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더리움으로 그냥 다 모여들어야죠. 예. 하지만 그냥 다 춘추전국시대로 지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네. 관점을 좀 바꾸면 이런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결국 이더리움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는, 사용량이 많아지는 구간이 저는 됐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랑 비교하기엔 좀 아예 원천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이더리움이 올랐던 이유에는 키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두 개 코인의 성격이 명확하네요. 한쪽은 일단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지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USDT, USDC, USAT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참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구분하는 법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USD 코인, 즉 USDC는 알트코인으로 분류되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실물 화폐 가치와 코인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만든 가상 자산인데요. 가령 USDC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돼 있어서 하나의 USDC 토큰은 실제 미국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과 달리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입니다. 주로 결제나 거래 수단 혹은 다른 코인을 사고 팔 때 거쳐가는 길목으로 활용되죠. 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쓰임새를 넓혀가면서 제도권에서도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규제할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또 각국 중앙은행도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그리고 STO 등을 비교하며 제도권 편입을 논의하고 있죠. 그럼 이 가상자산들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프로젝트나 개인 개발자가 직접 개발해 발행해서 가치 기준이 없고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나타납니다. 현재는 투자와 결제용으로 쓰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지만 달러 같은 실물 화폐와 가치를 1대1로 연동하는데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낮고 결제와 송금, 코인 간 거래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최근 함께 이야기되면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행 주체부터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이죠.
실물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변동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이 특징적이죠. 마지막 STO는 토큰 증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금융사나 기업이 발행하고 변동성은 낮은 편이죠. 이 4개의 가상화폐, 이제는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 보고 오셨습니다. 최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글로벌 흐름이 됐다라고 할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연구원님, 요거는 어떻게 실제로 거래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아마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크립토 투자할 때, 그러니까 거래소 유동성 어떤 페어나 혹은 투자할 때 쓰이는 게 대다수긴 하지만 저희가 페이먼트, 송금이나 혹은 결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도입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이제 지불함에 있어서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같이 연동이 되어서 즉시 정산, 즉시 결제 이런 시스템까지도 나온 케이스들이 좀 많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금융상품과 결합해서 네.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펀드의 배당금을 스테이블코인 USDC로 지급하거나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이기 되면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거래할 때 네. 계속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거래할 때 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적용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미국 1달러와 그다음에 USDC나 USDT 1달러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급 수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뿐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결제를 할 때 그냥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달러당 이렇게 달러를 증거금으로 잡아놓는 건가요? 가지고 네, 있어야 돼요? 그거의 주체가 회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 페이나 어떤 결제 수단들이 너무 편한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이 사서 내가 이거를 현실 세계에 쓰이지도 않는 것들을 결제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애초에 기업이 어떤 1USDC, 1USDT가 네. 가능하도록 미리 사놔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거는 네. 선택지를 늘리는 게 됩니다. USDT 발행사가 테더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이제 새로운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USAT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이런 걸 새로 출시하려고 하는 걸까요? 테더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에 거의 시작한 회사일 거예요. 테더사가 이제 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름이 USDT거든요. 네. 근데 USDT는 지금 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1달러와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제화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니어스 네, 액트 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유통할 수가 없어요. USDT를.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서도 예. 거래소들에서 다 상폐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유럽도 이제 미카 법안이라는 게 나와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되지 않는 USDT는 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USDT 테더사 입장에서는 네.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카까지는 유럽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도 모든 암호화폐가 지금 99% 달러화로 결제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테더가 60%의 시가총액을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법제화가 만약에 잘 이루어져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커져버리면 네. 테더가 이제 완전히 경쟁사들에 밀려버릴 수 있으니 이제 USAT라고 하는 약간 네. 캡틴 아메리카 방패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 새로 발행을 하는 거죠. 이제 아. 미국에서는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사입니다.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가장 미국 내에서는 점유율 1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페이팔도 발행했죠. 리플사도 발행했죠. 네. 이 회사들이 이제 다 미국 뱅크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되면 바로바로 하려고. 네. 여기에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네. 테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테더가 왜 스마트하냐면 미국 네.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경쟁하고 USDT는 USDT로 놔두겠다예요. USDT는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경제를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영역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보면요,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 네.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알고 보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점점 켜켜이 쌓이면 점점 매력이 사라집니다. 비트코인도 무기명이라서 매력이 있는 거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예. 왜냐면 달러를 갖고 싶은데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막 그 정부가 달러 못 가지게 해. 네. 그럴 때는 USD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했던 거죠. 예. 근데 서클사가 발행하는 거, USAT든 뭐 그게 뭐든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법 따라가지고 네. 은행이 발행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네. 그거는 사실 그런 영역으로 또 갈 수 없어요. 그 테더는 둘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축해놓은 비규제 영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규제 영역의 스테이블 코인 둘 다 가져가 보겠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비규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훨씬 더 니즈에 충족하고요. 이 기술의 니즈에 충족하는 거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제대로 빨아들일 곳이고 그래서 테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네. 도미넌트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남지 않을까. 아.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더라도 실제 그렇게 살아남을 미국에서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근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있는데 여기에다 또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니까 아, 이게 어떤 게 더 가치에 의미 부여를 해야 할까 좀 고민도 되고 결국 가상자산은 사람들의 합의된 가격으로 형성되는 네,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격인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뭔가 실물 자산에 연동시켜 네, 그게 달러. 이제 달러나 뭐 채권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연동시키는 건데 아유,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뭐 마음대로 골라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이 생기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그 위에 어떤 상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적절하다라고 아, 생각을 상품. 하는데요. 네.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그럼 어떤 체인에 발행을 해야 될까? 혹은 굉장히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건 다 상관이 없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뭐 사실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니어스 법안을 저희가 예로 봤을 때는 애초에 준비금을 100%로 해라. 그리고 어떤 은행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새롭게 발행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뭐 혹은 다른 나라의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점유율 혹은 유동성이 많은 것들을 선택될 수밖에 없다. 말씀 주신 것처럼 테더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점유율 한 65%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아까 뭐 테더가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네, 네. 저는 좀 더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서클이 좀 더 우세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거는 시기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한국 예.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은 이제 지금 테더 같은 게 외환 거래법에 지금 약간 어떤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들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어떤 규제 적합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네.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테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섭외 누가 했어요? 두 분 잘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현 상황에 의견, 네, 대한 네. 분석까지는 두 분이 이제 똑같은데 저위험 확실한 수익을 더 추구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다양한 선택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가상자산 그 자체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차라리 그 대안투자처로 관련한 종목 관련 주로 투자하는 건 어떤가라고 그 수요층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의 계열사가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지배구조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네이버가 핀테크자 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거래소라 할 수 있는 업비트
두나무를 이제 투자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한화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에서 볼 필요 없죠, 사실 우리는. 지금 적고 있다가 예, 미국으로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네, 현물 ETF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완전히 팔로우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수단이니까 네. 만약에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신 분은 비트코인 네. 현물 ETF 투자하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도 현물 ETF는 곧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상자산 거래소 쓰기 너무 어렵고 난 잘 모르겠다, 지갑 주소 이런 개념 나 잘 모르겠다 네. 하는 분들은 ETF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좋은 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상장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죠. 네. 가상자산 거래소고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실제로 돈을 막 1년에 몇 조씩 벌고 있으니까 네. 대기업급으로. 그럼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도 좀 연동하는 그런 느낌이 보여서 쉽게 분석하고 투자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래소 주식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커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는 한참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또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관심 가지시면 좋을 만한 주식은 네.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트레저리 기업 주식이라고 봐요. 장기적인 네. 역시 관점에서 보건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20년, 30년, 50년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면 네. 비트코인을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20,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65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이런 회사가 가장 유망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름이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마이크로 싫다고 스트래티지로 바꿨고. 마이크로도 작아 보여서? 네, 작아 보여서 싫다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비슷하게 굉장히 자금 조달을 잘해서 비트코인을 잘 사고 있는 네. 뭐 일본 도쿄에는 메타플랜이라는 기업도 있고 메타플래닛. 네, 네. 일본 도쿄 증시 상장돼 있고 이 두 가지 주식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랑 메타플래닛. 최근에 이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가 매수하기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근데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죠. 일단 투자 장기적으로. 대안처로서 우리가 선택지 가운데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편하시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요? 불편해요. 일단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이런 게 거래소보다는 그 비트코인들을 비축 전략으로 모아서 사는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스트래티지하고 일본의 메타플래닛 말씀을 주셨고 테슬라도 좀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보유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저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 가상자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요? 오, 네, 예. 저희가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첫 번째가 테슬라였는데요. 네. 7월을 기점으로 테슬라의 순매수가 훨씬 더 낮아지고 그걸 상위 종목으로 채웠던 이제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이 서클,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DAT 전략을 또 잘 구사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실 가상자산 예. 업계에서는 명확한 수익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리테일과 기관 시장의 어떤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베이스 체인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 그리고 이 지점들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베이스 체인 위에서 어떤 토큰을 또 발행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수익 모델을 이제 추가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BM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오히려 어떤 코인의 가격과 저는 그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죠. 어떤 네. 커플링 현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저는 좀 더 그나마 가상자산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는 서클보다 코인베이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고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가 강할 때는 서클과 같은 어떤 좀 직접적인 종목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코인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나오네요. 공부할 것도 많고 대략적으로 방향은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자산 시장 투자 전략 꿀팁 대표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꿀팁이랄 거는 없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단기적으로 자꾸 좁게 보려고 하면은 네. 시장에 당하는 거고요. 줌아웃을 하고 멀리 보고 숲을 보려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아직까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도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이 다 이랬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다우존스 지수의 지난 50년 레코드를 보면 내가 사는 즉시 5% 떨어질 확률이 95%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그 시점이 전고점보다 5% 이상 밑에 있을 가능성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즉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떨어졌을 때 샀을 거란 말이죠. 근데 떨어질 때 그래서 못 버티고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없고 떨어질 때 못 버티고 내가 팔고 나면은 다시 올라갈 때 그 상승률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다우존스 지수 같이 안정적인 지수도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한 몇 개월 또는 뭐 몇 주 이런 식으로 배트를 짧게 잡으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반드시 가격이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숲을 보면은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가능성도 그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어도 저는 5년 이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 거면 5년 있다 어떻게 될 거냐. 10년, 20년을 보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텐베거냐. 우리 주식시장에 텐베거란 말 있잖아요. 내가 2000년에 애플 주식을 샀다면 지금쯤 아마 19,000, 2만 배의 수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1억을 투자했으면 180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물론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거를 우리가 견딜 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거 우리가 찍어줄까 막 바라고 그런 거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공부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해 책이라도 몇 권 읽어보고 방송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취합해보고 나만의 내러티브가 섰으면 그러면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는 만큼만 사라. 내가 잘 모르는데 막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비트코인 사면 되냐? 이런 질문은 사실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냥 내가 모르면 사지 마세요. 확신이 생기는 만큼 사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비트코인이 10억, 100억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1억 6천만 원 싼 가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구원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지막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 시장을 믿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믿지 않으면 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어떤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약에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문제지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비트코인이나 혹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그것도 가장 그냥 그 대장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맞는 전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알트코인의 역습 추석 특집 방송으로 꾸려봤습니다. 가상자산의 변화의 흐름, 그 길목에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예측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가상자산은 기회이자 또 위협 요인이 상존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드린 내용이 여러분 투자 판단에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김세희 DSRB 미래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